work so hard. As the country 여기 세계를 이끌던 한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국의 우수성을 확신했고 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마주한 현실은 그의 모든 신념을 뒤바꾸어 놓았죠. 편견에 사로잡힌 아버지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딸의 이야기. 20년차 경제부 기자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변화의 순간을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쿠라 히로시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수석 경제부 기자로 20년 동안 일본 경제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기록해왔죠.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도쿄 시나가와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아내 유키코와 17살 딸 마이, 그리고 대학생 아들 켄타와 함께 사는 평범한 가정이에요. 신문사에서 제 기사는 항상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일본 제조업의 우수성을 다룬 연재물로 작년에는 일본 경제 저널리스트 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시는 도토루 커피와 함께 경제신문을 검토하는 것이 제 일과의 시작이었죠.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버블 경제를 경험했던 저로서는 일본의 경제력은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그날 제 확신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제 그만 구시대적인 생각은 버리세요. 주말 아침,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던 제게 딸 마이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애는 또다시 한국의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죠. 마이, 아빠가 몇 번을 말했니? 공부에 방해되는 그런 것들 말고. 방해라뇨? 아빠야말로 언제까지 옛날 이야기만 하실 거예요? 제 친구들은 모두 한국 기업들이 만든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고요. 일본 제품은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마이의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야. 너희가 모르는 아빠 세대가 자랑스러워하는 일본은 이제 없어요. 우리 세대는 달라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아세요? 창 밖으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렸더니 길 건너 카페에서 한국 아이돌 노래가 크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젊은이들로 가득한 그곳에서는 한국어 간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평소와 달리 시부야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일본 젊은이들의 문화 중심지였던 이곳이 이제는 마치 서울의 한 거리를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한국 화장품 매장들이 즐비했고 식당가에는 한국식 치킨집과 떡볶이 가게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있는 편의점에 들러 물었죠. 요즘 젊은이들은 왜 그렇게 한국 문화에 열광하나요? 히로시 씨, 시대가 변했잖아요. 한국은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현금하고 도장을 들고 다녀야 하고. 그날 저녁 편집실에서 야근을 하며 계속해서 마이의 말과 거리에서 본 광경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최근 10년간의 경제 지표가 가차없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반도체, 전기차, 스마트폰. 한때 일본이 지배하던 산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순위가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히로시 씨, 아직도 일하고 있나? 다나카 편집장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라면 그저 인사만 하고 말았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편집장님, 제가 한국 특파원을 자원하고 싶습니다. 다나카 편집장의 눈이 커졌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일본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발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정말 뒤처지고 있는 건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편집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자네라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좋은 기사를 써줄 거라 믿네. 다음 주부터 준비하도록 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한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죠. 옆자리의 여학생들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고 맞은편의 회사원은 한국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때 일본의 전자제품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현관문을 열자 마이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드라마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문을 두드리고 공부하라고 했겠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서재에 들어가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 숫자들이 제 고정관념을 조금씩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1인당 GDP 추기였어요. 머지않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재 벽에 걸린 20년 전 제가 받은 첫 기자상 상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본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탁월한 통찰력이라고 쓰여 있었죠. 그때의 자신감은 어디로 갔을까요? 책상 위에는 아직 쓰지 않은 원고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취재 결정 후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출국 전날 밤, 마이는 여전히 제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제 여행 가방 옆에 슬그머니 한국어 회화책을 놓아두었더군요. 그 작은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화요일 오후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입국장에서 눈에 띈 것은 현금이나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제 손에 들린 현금 다발이 오히려 낯설어 보일 정도였죠. 저기, 공항철도 티켓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자동 발매기를 가리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다가가 일본 엔화를 넣으려는 순간 기계가 제가 내민 지폐를 완강히 거부했죠.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한국 청년이 다가왔어요. 휴대폰으로 QR코드만 스캔하시면 돼요. 현금은 받지 않네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결국 그 청년의 도움으로 환전소를 찾아가 원화로 바꾼 뒤에야 겨우 티켓을 살 수 있었죠. 서울행 공항철도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취재 계획을 다시 검토했어요. 그때 옆자리 승객의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저기,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이렇게 잘 되나요? 당연하죠. 와이파이도 무료고 데이터도 잘 터지니까요. 마치 제가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듯한 그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역사가 스크린도어로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고 대형 디스플레이들이 실시간으로 열차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역사들이 떠올랐죠. 아직도 종이로 된 시간표를 벽에 붙여놓고 일부 역에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호텔로 향하는 길에 잠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자 주변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직원조차 거스름돈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로 현금 결제가 낯설어 보였습니다. 손님, 다음번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사용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포인트도 적립되고 이런 식의 친절한 조언이 오히려 가슴을 답답하게 했죠. 저녁이 되어 명동 거리로 나섰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 카페들, 그리고 끊임없이 오가는 배달 오토바이들.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첫날부터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일본의 우수성을 증명하겠다던 제 다짐이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일시가 다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여전히 거리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잡고 대학생들로 보이는 무리가 24시간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쿄의 밤거리가 9시만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호텔방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제 고정관념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노트북을 다시 켜고 첫날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것이 전부 사실이라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걸까? 마이가 준 한국어 회화책을 펼쳐보았어요. 첫 페이지에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 편견 없이 봐주세요. 우리도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딸아이의 메시지를 읽으며 취재의 방향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증명하려 했던 일본의 우수성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린 건지도 모르겠네요. 호텔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취재 일정을 고민하던 중 마이가 보내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았어요. 아빠, 우연히 봤는데 테크크런치에서 한국 스타트업 특집을 했더라고요. 한국의 20대 CEO들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대요. 아빠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기사를 읽어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청년 창업 신드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었죠. 일본 경제의 정체를 다루던 제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서둘러 신문사 데스크에 연락했습니다. 오늘 강남 테헤랄로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특히 20대 CEO들을 중심으로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마침 저희 도쿄지사에서 일하는 김 씨가 한국 스타트업 협회에 인맥이 있다고 하더군요. 연락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순간 또 다른 서울을 만났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테헤랄로는 마치 실리콘밸리를 연상시켰어요. 첫 인터뷰 대상은 신생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지의 CEO 김민준 씨였습니다. 도착한 사무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된 개방적인 공간, 자유로운 복장의 직원들, 곳곳에 배치된 휴식 공간까지.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CEO의 나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30이 되기 전에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28살이라는 그의 말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50대 중반의 임원들도 CEO라 불리기 어려운데 말이죠. 너무 어린 나이에 모험을 하는 것 아닌가요? 실패하면 어떡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 씨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패요? 당연히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전 이미 2번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더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서 청년다운 패기가 느껴졌어요. 문득 아들 켄타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진로 상담에서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났죠. 아버지, 저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모험은 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의 사무실을 나와 다음 인터뷰 장소로 향하는 길에 켄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안부를 물었죠. 취업 준비 잘 돼가니? 네, 아버지. 미쓰비시 전기 채용 설명회에 다녀왔어요. 평생 직장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 인터뷰 대상은 AI 기술 스타트업 비전X의 박지윤 대표였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25살의 여성 CEO였습니다.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창업했어요. 교수님께서만 반대하셨죠.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좋은 회사가 많은데 왜 모험을 하려고 하나 하시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결심하셨나요? 왜 안 해봐야 하나요?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한국에서는 20대의 실패가 오점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값진 경험이 되죠.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실패는 평생의 오점으로 남아요. 취업은 물론 결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누가 감히 안정된 길을 벗어나려 하겠습니까? 점심시간 근처 카페에서 기사를 정리하면서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중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옆자리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투자 미팅은 잡았어? 응. 다음 주 화요일 네이버 벤처스랑 소프트뱅크 벤처스 둘 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한국의 젊은 창업자들을 만난다.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오후에는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청년 창업가에게 최대 1억 원의 지원금과 함께 사무공간, 멘토링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본의 창업 지원은 어떻습니까? 복잡한 행정 절차와 보수적인 심사 기준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졌죠. 게다가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스타트업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만 5,0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있다는 통계가 실감되는 순간이었어요. 방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켄타,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아빠가 본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구나.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취업 스터디 모임이 있어서. 메시지를 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에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꿈도 이처럼 꺼지지 않겠지요. 오늘 만난 청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다. 도전하는 젊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스타트업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그날 저녁 마이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빠, 오늘은 좀 어땠어요? 제가 보내드린 기사 읽어보셨죠?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게 들렸습니다. 화면 속 마이는 제가 항상 보던 철없는 딸이 아닌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젊은이처럼 보였어요. 응. 내 덕분에 좋은 취재가 됐단다. 근데 마이, 넌 어떻게 그런 기사를 찾았니? 당연히 찾을 수 있죠. 전 매일 한국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요. 아빠, 잠깐 시간 되세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이는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한 K-팝 그룹의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악 영상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모든 콘텐츠가 다국어로 제공되고 있죠. 게다가 멤버들은 데뷔 전부터 외국어 교육을 받아요. 전략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마이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SNS 전략, 팬 커뮤니티 관리, 콘텐츠 제작 방식까지. 그동안 제가 단순한 아이돌이라고 무시했던 것들 속에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거죠. 아빠, 기억나세요? 작년에 제가 한국 콘서트 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의미 없는 데에 돈 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콘서트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있었어요. 한류는 이제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쓴 지난 기사들이 떠올랐어요. 일본 대중문화의 세계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썼던 기사에서 저는 일본 아이돌의 해외 공연을 대단한 성과로 다뤘었죠. 하지만 그들의 공연은 고작 아시아 몇 개 도시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마이, 아빠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2시간 동안 저는 MZ세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한류는 단순한 문화 콘텐츠가 아닌 패션, 뷰티, 음식, 기술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였습니다. 아빠, 제 친구들은
이제 일본 화장품 대신 한국 화장품을 사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도 대부분 한국 제품이에요. 심지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보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졌죠. 마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일본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영향력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근데 아빠, 이건 단순히 누가 더 잘 나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발전하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 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화가 끝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쓰려고 했던 기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겠죠? 그들의 에너지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안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다. 주말에 돌아가면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구나.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아빠 정말 달라지신 것 같아요. 기대할게요. 참. 다음 주에 한국에서 대규모 K-팝 행사가 열린대요. 취재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통화를 끝내고 노트북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마이와의 대화에서 얻은 통찰들이 물 흐르듯 써내려갔어요. 문득 작년 도쿄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 일본 아이돌 그룹의 미국 진출 기자 회견을 취재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CD 판매량을 강조했었죠. 디지털 시대의 구시대적인 전략을 고수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남의 거리 곳곳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K-팝 뮤직비디오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 아래로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고 한국 화장품을 사들고 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다시 들어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들이었죠. 화장품 수출액만 해도 우리 일본을 앞지른 지 오래였어요. 책상에 앉아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기사의 구상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성공을 전하는 것이 아닌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시 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K-팝 페스티벌 취재, 좋은 생각이구나. 혹시 내가 알고 있는 팬 커뮤니티 정보도 있으면 공유해줄 수 있을까? 와, 진짜요? 아빠가 이런 제안을 하시다니. 제가 지금 바로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마이가 보내온 자료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된 페스티벌 정보, 주요 아티스트들의 프로필, 팬덤 문화에 대한 설명까지. 제 딸이 이렇게 체계적인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는 다음 세대의 한류를 만들어낼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 마이는 오히려 제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준 스승이었던 거죠. 이제는 제가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딸의 세대가 바라보는 미래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노트북을 다시 켜고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의 교훈 변화는 때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내 딸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마이의 제안대로 주말에 열리는 K-팝 페스티벌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고립된 채 일본의 우수성만 증명하려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보고 듣고 싶었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처음 놀란 것은 일본어가 자주 들린다는 거였어요. 도쿄에서 온 고등학생 단체 관광객부터 삿포로에서 왔다는 주부 커플까지 다양한 일본인들이 콘서트를 보러 오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콘서트 보러 오신 건가요? 용기를 내어 옆자리의 중년 여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예요. 작년부터 한국 아이돌에 빠져서 일본에서도 팬클럽 활동을 하고 있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그녀가 아이돌 팬이라니요. 더구나 팬클럽 활동까지 한다니.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어떤 매력이 있길래. 아무래도 기자님이신가 보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아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아이돌 문화가 아니에요.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새로운 방식이죠. 일본은 너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그건 바로 제 모습이기도 했으니까요. 공연장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만난 일본인 회사원 그룹은 자신들이 하나네라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직장인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매주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드라마도 함께 봐요. 주말엔 한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처음엔 취미였는데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됐죠. 40대 남성 회사원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하나네 활동을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저희가 만든 앱이에요.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이죠. 벌써 회원이 3,000명이 넘어요. 도쿄, 오사카는 물론이고 후쿠오카, 삿포로에서도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지난주 썼던 기사가 떠올랐어요. 일본의 커뮤니티 앱 시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여기 제 앞에서 평범한 회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고 저는 처음으로 K-팝 공연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연출과 퍼포먼스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인 건 관객들이었어요. 국적과 나이를 초월해 하나가 되어 호흡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실시간 자막 서비스였어요. 한국어 가사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동시에 표시되었고 팬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로 된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었죠. 일본의 공연장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마이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제가 얼마나 딸의 관심사를 무시했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감동을 느끼며 즐기고 있었는데 저는 의미 없는 것이라며 일축해버렸으니까요. 공연 중간에 나온 VCR 영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 팬들에게 각국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에서 세계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엿보였어요. 일본의 아이돌들이 아직도 자국어만을 고집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공연이 끝나고 딸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마익, 아빠가 오늘 콘서트에 다녀왔어.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아빠, 진짜 가셨네요? 어떠셨어요? 놀라웠어. 아빠가 몰랐던 세상이 이렇게 크구나 싶었단다. 그참, 전 늘 이런 걸 보고 자랐는데 아빠 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우셨죠? 처음으로 마이와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편의점에서 우연히 한국 음료수를 골랐어요. 계산대 앞에서 마이와 영상통화를 하며 어떤 맛인지 이야기를 나눴죠. 아빠,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떠세요? 괜찮네. 다음에 도쿄에 가져가야겠다. 처음으로 딸과 무언가를 공유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동안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훈계만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호텔방에 돌아와 오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일본의 우수성이나 한국의 성장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대신 변화와 소통, 공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달까요? 기사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마도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닌 제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나 봅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죠. 마치 제 딸이 보여주려 했던 새로운 세상처럼요. 잠들기 전 마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말엔 같이 한국 드라마 한 편 볼까? 금방 답장이 왔어요. 정말요? 제가 좋은 거 추천해드릴게요. 아빠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작은 대화 하나, 작은 이해 하나가 모여 우리를 바꾸어가는 걸까요? 2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연재 기사의 첫 회가 실린 날, 평소와 달리 편집실이 조용했어요. 보통 같았으면 동료들의 격려나 비판이 있었을 텐데 이상할 정도로 반응이 없었죠. 사쿠라 선배, 기사 잘 봤습니다. 점심시간 신입 기자인 나카무라 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는 마이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 선배님처럼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이번 기사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몇몇 젊은 기자들이 눈빛으로 동의를 표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쓴 기사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첫 회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변화는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린 자세에서 비롯되었다. 과거에 제가 썼던 기사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비교와 경쟁이 아닌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빠, 오늘 기사 벌써 봤어요. 현관문을 열자 마이가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써먹했던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아빠 기사에 제 또래 친구들이 많이 공감한다고 해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대요. 마이의 말처럼 젊은 층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변화의 시작과 함께 제 기사가 공유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신문사의 간부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같이 예능 볼래요? 아빠가 좋아하실 만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녁 식사 후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한국 예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보,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내 유키코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마이가 보는 프로그램을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이제는 함께 웃으시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지셨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더군요. 한국 취재를 떠날 때만 해도 일본의 우수성을 증명하겠다는 거창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딸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연재 마지막 회의 원고를 쓰면서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내 안의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내 딸에게서 시작되었다. 아빠, 이번 주말에 하나네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마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변화는 이렇게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서재 벽에 걸린 일본 경제 저널리스트 상 옆에 마이가 찍어준 제 사진을 걸었습니다. 한국 콘서트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이제야 진정한 저널리스트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거리가 보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지만 제 시선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압도당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보, 저도 한국어 배워볼까 해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요? 네. 우리 마이가 좋아하는 걸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당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가 났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네요. 스마트폰을 열어보니 마이가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아빠, 오늘도 기사 잘 봤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이제 제가 쓸 다음 기사의 주제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이번에는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본 아사히 신문의 사쿠라 히로시 기자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충격을 받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시위 문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로 문화를 선도해온 한국이 이번에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놀라운 시민정신으로 전 세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평화로운 대응은 세계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축제와도 같은 시위 문화,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이제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의 카메라에 담긴 그 순간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응원봉이 만드는 빛의 물결, K-팝 음악이 울려 퍼지는 거리, 서로를 보듬는 시민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등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평화로운 문화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저항이 반드시 폭력을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가 평화롭게도 강력할 수 있다는 것, 이제 한국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사라 코엔,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세상의 모든 혼돈과 아픔은 제 카메라 렌즈를 통해 기록되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의 시위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어요. 홍콩의 우산혁명부터 미국의 BLM 운동까지 제가 찍은 영상들은 때로는 폭력적이었고 때로는 가슴 아팠습니다. 처음 시위 현장을 찍게 된 것은 대학 시절이었어요. NYU 영어학과 재학 중이던 2014년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를 우연히 목격했죠. 그때는 그저 학생 신분으로 작은 캠코더 하나를 들고 현장을 기록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찍은 영상이 학교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때부터 저는 시위 현장을 기록하는 일에 매료되었어요. 시위 현장을 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어떤 순간을 포착해야 할지, 어떤 앵글에서 촬영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시위대 내부로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할지, 아니면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전체적인 상황을 담아야 할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었어요. 2015년 파리의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2019년 칠레의 민주화 시위, 2020년 미국 전역을 휩쓴 BLM 시위까지 제가 카메라에 담은 장면들은 대부분 폭력적이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화염병이 날아다니는 거리, 최루탄 연기로 가득한 광장. 그것이 제가 알던 시위의 모습이었죠. 사라, 너는 위험한 곳만 찾아다니는구나. 동료들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저는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홍콩에서는 최루탄에 맞아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장비를 모두 빼앗긴 채 체포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이 현장을 기록해야 한다고요. 제 다큐멘터리는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분노라는 제 첫 장편 다큐멘터리는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CNN에서도 특집으로 다뤄주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는 허전함이 있었어요. 제가 보여주는 것은 늘 분노와 폭력 그리고 혼돈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꾼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6년 한국의 촛불 시위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뉴스 영상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화면 속 광장은 제가 알던 시위 현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모여 있었고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마치 축제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시위 현장이야?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모습도 폭력적인 장면도 없었거든요. 대신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집회,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시민들의 얼굴에 담긴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그 영상을 본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기록해온 시위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평화로운 시위, 축제 같은 민주주의. 그것은 마치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시위의 결과였어요. 폭력 없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관철시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 세계의 시위 현장을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죠. 이걸 반드시 기록해야 해. 그렇게 결심했어요. 한국의 시위 문화는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폭력 없이도 혼란 없이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전 세계의 시위 문화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죠. 다행히도 제 프로듀서도 이 아이디어에 흔쾌히 동의해 주었어요. 사라,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 한번 도전해봐.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말 저는 올해 프로젝트들을 한 달여 일찍 마친 다음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2016년 촛불 시위의 흔적을 찾아 그때의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런 평화로운 시위가 가능했는지, 한국의 시위 문화는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죠. 제가 기대했던 것은 과거의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특별한 여정의 시작이었죠. 2024년 12월 3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8년 전 그 감동적인 촛불 시위의 현장을 찾아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원래는 내년 초에 올 계획이었지만 올해 프로젝트들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되어 서둘러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한국의 공기는 묘하게 달랐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어떤 나라와도 다른 질서정연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였죠. 심지어 입국 심사대에서도 공무원들의 친절한 미소를 볼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죠. 호텔로 가는 길에도 8년 전 그 촛불 시위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과연 그때의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택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때 이야기가 나왔죠. 아, 그때 저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갔었죠. 기사님의 말씀에 더욱 기대가 커졌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건 참 아이러니하죠.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으니까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푸는 중이었어요. 한국의 지상파 방송을 보며 현지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막이 떴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어를 잘 몰라서 오해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피곤해서 환상을 보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내 영어 자막이 나오면서 상황이 실감되기 시작했어요.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떨어뜨릴 뻔했죠. 이게 정말 현실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2016년에 그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기록하러 왔는데 하필 제가 도착한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마치 운명이 저를 이곳으로 이끈 것만 같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이것은 그야말로 운명적인 순간이었죠. 8년 전 그 감동적인 촛불 시위의 현장을 찾아왔다가 또 다른 역사적 순간과 마주치게 된 것이니까요. 이런 우연은 제 경력 전체를 통틀어 처음이었어요. 서둘러 카메라 장비를 챙겼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배터리는 이미 만충전 상태였고 메모리 카드도 충분했죠. 예비 배터리도 모두 충전해 두었고 렌즈도 상황별로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평소처럼 위험에 대비한 보호 장비를 준비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한국은 다를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8년 전 그 평화로운 시위를 보여준 나라니까. 이번에도 분명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동안 봐왔던 어떤 시위와도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이미 거리에서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유되고 있었고 시민들이 하나둘 거리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특이한 점은 그 메시지들이 모두 차분하고 이성적이었다는 거예요. 폭력이나 혼란을 조장하는 글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건 내가 반드시 기록해야 할 순간이야.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시위 현장을 기록해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특별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밤거리로 나서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찍어온 모든 다큐멘터리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경험이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표정에서는 공포나 분노보다는 차분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카메라를 켜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렌즈를 통해 보이는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 서 있었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앞으로 목격하게 될 광경이 전 세계의 시위 문화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날 밤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민들의 진짜 움직임은 그 주말부터 시작되었죠. 첫 주말, 저는 이른 아침부터 카메라를 들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홍콩, 파리, 칠레, 수많은 시위 현장을 다녀봤지만 이날처럼 긴장되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른 아침임에도 지하철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손에는 피켓 대신 반짝이는 응원봉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정말 시위 현장으로 가는 길이 맞나? 저도 모르게 의구심이 들었죠. 지하철에서 내리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위대가 모이는 광장은 마치 대형 콘서트장 같았어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지고 수천 개의 응원봉이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죠. 여의도 광장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들고 있는 깃발들이었어요. 전국집에서 누워있기 연합, 덕후에게 덕질할 자유를, 방구석 게이머 연대, 웃음이 나올 만큼 기발한 문구들이었죠. 시위 현장에서 유머를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촬영하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본 어떤 시위와도 달랐어요. 분노 대신 희망이, 폭력 대신 음악이, 혼돈 대신 질서가 가득했으니까요. 카메라를 들이댈 때마다 사람들은 오히려 밝게 웃으며 포즈를 취해주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를 초월한 참여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촛불을, 젊은이들은 응원봉을, 아이들은 LED 풍선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죠. 한 할머니께서는 손주의 응원봉을 빌려 흔들며 즐거워하시기도 했답니다. 거리에는 음악이 가득했어요. K-팝 히트곡들이 연이어 울려 퍼졌고 때로는 시위 구호가 노래의 리듬에 맞춰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이 나올 때면 모든 응원봉이 분홍색으로 바뀌고 BTS의 곡이 나오면 보라색으로 물들었죠. 마치 거대한 빛의 바다를 보는 것 같았어요. 둘째 주 시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첫 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K-팝 공연 순서까지 정해져 있었다니까요. 심지어 SNS에서는 각 노래별로 응원봉, 색깔 코드까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K-시위구나. 촬영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의 시위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결합되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진화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놀라운 건 질서였어요.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 어떤 혼란도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지켰고 서로를 배려했죠. 심지어 시위가 끝난 후에는 꼭꼭 쓰레기를 주워가는 모습까지. 이건 정말 새로운 차원의 시민의식이었어요. 거리 곳곳에는 푸드트럭이 늘어서 있었고 카페들은 시위 참가자들을 위해 무료로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누군가 지친 기색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간식을 건네고 춥다고 하면 핫팩을 나눠주는 광경들. 이건 시위가 아닌 거대한 도시 축제 같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경찰과 시위대의 관계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경찰은 시위대를 보호하고 시위대는 경찰을 존중했죠. 심지어 구급차가 지나갈 때면 즉시 길을 터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젊은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시민이니까요. 라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 모든 걸 카메라에 담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구나. 폭력이나 강요 없이도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걸 한국인들은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질 때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글쎄요. 아마 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하나 된 시민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이틀 주말 동안 저는 거의 쉬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매 순간이 너무나 특별했고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위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제였고 화합이었고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였어요. 한국인들은 시위조차도 문화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진정한 한국의 힘이었죠. 시위 현장을 촬영하다 보면 종종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저 바라봐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말 시위에서 저는 그런 순간들을 수없이 마주했어요. 렌즈로는 담아낼 수 없는,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순간들이었죠. 한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추운 날씨 탓에 잠시 따뜻한 음료를 찾아 들어간 카페에서였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가 시위 참가자들을 위해 100잔의 커피값을 미리 지불해 두었다고 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시민들이 릴레이처럼 이어가고 있었죠. 카페 벽면에는 작은 포스트잇들이 가득했어요. 모두를 위해 10잔 결제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카페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카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편의점, 심지어 포장마차까지 도시 전체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배고픈 분들은 들어오세요.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라는 문구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죠. 한 분식집 주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가게 앞에 테이블을 놓고 끊임없이 떡볶이와 어묵을 나눠주고 계셨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였습니다. 어떤 통제나 감시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지켰고 쓰레기는 각자 챙겨갔으며 시위 구호를 외칠 때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시위 도중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순식간에 길이 열리고 누군가는 119에 전화를 걸고 또 다른 이들은 응급처치를 하고 마치 사전에 연습한 것처럼 완벽한 대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흥분해서 격한 구호를 외치려 하자 주변 시민들이 그를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았어요. 폭력적인 언어 대신 우리는 평화롭게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그를 안아주더군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관계는 더욱 놀라웠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졌죠. 시위대는 경찰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고 경찰은 시위대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경찰들이 시위대의 구호에 미소 짓는 모습도 보였어요. 한 경찰관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저희의 임무죠. 이런 생각이 바로 한국 시위 문화의 특별함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어린 여경과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지쳐 보이자 여경이 자신의 의자를 내어주었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도시락을 꺼내 여경과 함께 나눠 드시더군요. 그 장면은 제 다큐멘터리의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거리에서는 작은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누군가 쓰러질 것 같으면 즉시 주변 사람들이 부축했고 길을 잃은 아이가 있으면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부모를 찾아주었죠. 심지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도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리 청소도 놀라웠어요. 시위가 끝날 때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라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모두가 자연스럽게 청소에 동참했죠. 이런 모습은 제가 경험한 어떤 시위 현장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저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시위 맞나요? 마치 큰 가족 모임 같은데요? 그의 말처럼 그곳은 시위의 형태를 한 거대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를 보듬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민들의 모임이었죠.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이런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은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위 기록이 아닌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시민사회의 모습을 담는 작업이었으니까요. 때로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이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순수한 진주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모습들이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니까요. 마지막 날 한 젊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세계가 신기해한다는 게 더 신기해요. 그의 말처럼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이틀간의 시위를 촬영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미래의 희망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진정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시위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실로 쓰기로 한 이 작은 공간에서 저는 밤새도록 영상을 돌려보았어요. 매 순간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시위의 전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기존의 다큐멘터리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시위의 과정을 기록하는 것보다 그 안에 담긴 한국만의 특별한 정신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영상 속에는 제가 미처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가득했습니다. 응원봉 물결 사이로 스치듯 지나가는 따뜻한 미소들, 잠깐의 눈빛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시민들 간의 배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하는 평화로운 에너지까지. 어떻게 이 모든 걸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까? 수십 번 되묻고 또 되물었어요. 기존의 다큐멘터리처럼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오히려 이 순간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시위의 원인과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모습이 더 중요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건 음악의 활용이었어요. K-팝이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닌 시위의 중요한 일부였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질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시위 현장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기로 한 거죠. 구호와 노래가 뒤섞인 소리, 응원봉이 부딪히는 소리, 시민들의 웃음소리까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이었으니까요. 편집 구조도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가 아닌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분노에서 화합으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마치 하나의 교향곡처럼 감정을 쌓아가는 거죠. 가장 고민했던 건 인터뷰 부분이었어요. 보통의 다큐멘터리라면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정치인들의 발언을 담았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했어요. 카페 주인, 경찰관, 학생, 할머니, 그들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웠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 기록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이건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되어야 했죠. 폭력 없이도, 분열 없이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세대 간의 조화였어요. 젊은이들의 K-팝 문화와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시위 문화가 어우러지는 모습. 이건 단순한 세대 갈등 극복이 아닌 새로운 문화 창조의 순간이었죠. 편집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었나? 하고요. 영상 속 장면들은 마치 이상적인 유토피아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 카메라에 담긴 것들은 모두 현실이었어요.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현실이었죠. 마침내 편집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건 한국의 시위가 아닌 인류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했어요.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평화로운 저항의 힘,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분명해졌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제 경력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의 혼란과 갈등을 담아왔지만 이제는 희망과 화합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이 특별한 순간들이 전 세계에 새로운 영감이 되길 바라면서요. 해가 뜰 무렵 저는 마침내 첫 편집본의 윤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하나의 희망선언이 될 것 같았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이 특별한 순간들을 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라면서 말이죠. 첫 편집본을 완성하고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화제 출품을 목표로 했지만 이 이야기는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15분 분량의 축약본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린 영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어요. 첫날 조회수가 30만을 넘었고 일주일 만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댓글들이 인상적이었죠. 이게 정말 시위 맞나요? 마치 평화로운 축제 같아요. 한국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위가 가능할까요? 놀라웠던 건 해시태그 코리안 웨이브 데모크라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데모크라시라는 말까지 생겨났죠. 특히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가들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CNN, BBC, 엘저지러 등 주요 언론들이 연달아 보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영상을 인용하는 수준이었지만 곧 그들만의 특집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시위는 어떻게 축제가 되었나? K-디마크러시의 비밀 같은 제목들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가장 큰 반응을 얻은 건 다시 만난 세계 장면이었어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하나 되어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 그 영상은 SNS에서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몇몇 나라에서는 시위할 때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예상치 못한 제안들도 쏟아졌습니다. HBO에서는 5부작 시리즈 제작을 제안했고 BBC에서는 글로벌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특별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함께 만들자고 했어요. 넷플릭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들도 연락을 취해왔어요. 그들은 한국의 시위 문화를 자세히 알고 싶어 했고 이를 자신들의 활동에 적용하고 싶어 했죠. 홍콩, 태국, 미얀마, 심지어 유럽과 남미의 단체들까지도요.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큰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으니까요.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정신, 시민의식, 문화적 성숙도,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걱정됐던 건 이것이 또 하나의 소비될 콘텐츠가 되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시위 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정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멋있는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후속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시민운동의 발전 과정, 그리고 이번 시위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내기로 했죠. 지금도 매일 수십 통의 이메일이 옵니다. 전 세계의 시민들이 한국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하고 그들의 나라에도 이런 변화가 가능할지 묻고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미래의 희망이었다고요. 이제 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평화로운 저항,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이것들이 전 세계에 영감이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이것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0년 넘게 전 세계의 시위 현장을 기록해온 저였지만 한국에서 목격한 것들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하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시위란 필연적으로 폭력과 혼돈을 동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어요. 폭력 없이도, 아니 오히려 폭력이 없기에 더욱 강력한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 놀라웠던 건 문화와 정치의 결합이었습니다. K-팝, 응원봉, 축제, 이런 것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었어요. 시위가 두려움과 분노의 표현이 아닌 희망과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곳 한국에 머물면서 더 깊이 있는 작업을 하기로요. 단순히 이번 시위만이 아닌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토록 성숙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는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80년대 민주화 운동가부터 최근의 청년 활동가들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시위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와 성찰, 그리고 끊임없는 진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이곳이 제 새로운 작업실이 될 거예요. 벽에는 제가 촬영한 전 세계의 시위 사진들과 함께 이번 한국의 시위 현장 사진들을 나란히 걸어두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선명하네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단순한 기록자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어요. 한국이 보여준 평화로운 저항의 힘,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문화와 정치의 아름다운 조화, 이 모든 것이 세계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며칠 전 한 시위 참가자가 제게 보내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화롭게 저항했을 뿐인데 그게 세계의 주목을 받다니 신기해요. 그의 말처럼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상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니 전 세계에는 이것이 놀라운 혁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민주주의가 꼭 피를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저항이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가 평화롭게도 강력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될 것 같네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국인 다큐멘터리 감독이 아닌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언젠가 전 세계의 거리에서 평화로운 축제 같은 시위가 펼쳐질 그날을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사라 코엔 다큐멘터리 감독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